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된 거잖아요. 소회가 어떠신지. 한숨부터.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12월 3일 날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를 내리셨을 때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네. 저희 의원들 뭐 여러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 보수는 큰일 났다.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게 어떻게 국민들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아마 이게 유혈 사태로 끝나든지 하야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결국은 그때 예상했던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더 나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나 한동훈 지도부에서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절연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께 밝히고 탄핵을 해서 함께 당론으로 탄핵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유일한 우리의 생로다,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뭐 정반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껴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친윤 그룹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되치기 당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쫓겨난 거고 그분들께서 이제 당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국민들의 어떤 보편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사의 보편성에도 안 맞아요. 지금 제 경제 12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K컬처의 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안으로 비상계엄이라고 이유로 제시한 것들을 납득할 수 있는 분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보수 정당이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보편성, 국민적 보편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에 동떨어진 채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한 대로 그 대한민국의 보수, 그 보수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안보와 경제를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게 조금 보수의 오랫동안의 가치였는데 이걸 다 내다버리고 45년 전 전두환 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버렸죠. 그랬을 때는 보수가 과연 이대로 존속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의식은 다 반드시 안에서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분들은 다 해산됐습니다. 특히 그 주장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쫓겨났죠. 그럼 보수의 미래가 앞으로는 좀 불투명하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제목 중에 옛날에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보수가 우물에 빠졌는데 어떤 우물이냐면 극우의 우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우의 그 우물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차원까지 갔기 때문에 보수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고 매우 어둡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든 한 나라가 그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 한 날개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쪽이 그 너무 승하면 그것은 굉장한 뭐랄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좀 건강한 세력이 된다면 서로 상대방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죄송하지만 이 파행 사태는 정말 좀 저는 한쪽에서는 그 비상계엄을 강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계시고 한쪽에서 또 당대표께서는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둘 다 정말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은 이제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좀 뭐 측근들한테 어떤 얘기를 더 한 게 있나요? 아니 그거는 11월 3일 날 아마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저일 텐데 제가 왜냐면 그 전에 아니 저 대통령이 뭐 특별 담화를 한다는데 그걸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특별 담화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자한테 저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10시에 한다고 하던 담화가 10시 23분으로 늦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듣다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뭐 한참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는데 저 무슨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상태가 나빠지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했는데 당장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한테 전화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최고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보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조직이에요. 법과 전통,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근데 위법한 행동을 그것을 자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방치를 한다면 그 보수가 아니죠. 보수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서초동 앞에 가서 뭐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라고 얘기할 때 왜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그 장외 집회를 할 때 왜 비판을 했습니까? 법적 질서를 지켜라. 법적 질서를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다.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법을 깨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 근데 그거를 저희 보수가 가만히 있어요? 그 보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보수를 지킨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저라도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보수는 전통과 가치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깨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한 대표는 좀 유지하려는 의사를 처음에 내비쳤다가 결국은 선출직 최고위원들 뭐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사퇴가 결정적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키려고 했다가 쫓겨난 건데 결정적인 그 두 분의 사퇴 배경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본인들이라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뭐 괴로웠을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의총 분위기가 의총을 하면서 하나씩 일어나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인민재판 내지는 뭐 60년대 문화혁명 분위기로 몰아갔다고 해요. 그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그렇게 주장한 분들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거의 십자가 밟기 비슷한 거잖아요. 네가 기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십자가를 놓을 테니까 발로 밟아봐. 내지는 뭐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네가 아니라면 밟아봐. 이렇게 얘기를 요구하는 것과 옛날에 과거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에도 시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종호 최고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런 분위기에 밀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동혁 최고는 그 이전에도 만약에 탄핵이 통과되면 난 진짜 사표 낼 거야 라는 얘기도 몇 번 했으니까. 그러나 사퇴를 하려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누가 봐도 분위기에 휩쓸고 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당대표 자기를 도와주고 그 자리에 있게 해줬던 당대표에게 가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사퇴를 해야 되죠. 근데 마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화내동하듯이 거기서 사표를 내서 결국은 이 지도부가 붕괴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그 역시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다 뭐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컸을까라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옆에 있었던 두 최고위원이
그 한동훈 대표 상의 없이 그렇게 직을 던져버린 것은 둘 다 잘못이죠. 한동훈 대표는 정치력이 없었던 것이고요. 소통 방식이라든지 어떤 동지의식을 어떤 신뢰를 주지 못했던 그런 좀 정치 초보적인 어떤 모습이지 않았었을까 결과적으로는. 반대급부로 진종우 의원이나 장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들을 보통 노래도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세대잖아요. 새로 표현하는데 당을 옮겨 다니면 철새라고 하고요. 당내에서 어떤 이득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은 텃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처럼 군 거예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진짜 동지가 없었고 주변에 텃새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거대한 권력의 당내에서 거기에서 머리를 숙인 것이고 사실상 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도모해서 군의 어떤 힘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쥐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당내 쿠데타는 성공했다. 그래 보면 돼요. 친윤국민. 그래서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따지고 보면은 쿠데타 성공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추출했다. 그러니까 쿠데타 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란 동조당이고. 그러면 그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축출 프로그램. 김옥균 프로젝트가 결국은 성공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될 때부터 뭐 용산 대통령실에 여사의 문자가 왜 공개가 됩니까? 그게 그거를 계속 보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답을 안 했다라는 것들을 문자를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본인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개가 되고 근데 그때부터 뭐 네가 어딜 감히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생겨나서 뭐 곧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비상계엄 자체가 이게 의도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을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했는지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해설하는 거는 뭐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 앞에 해명한 그 담화문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거기 믿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 비상계엄을 그리고 탄핵을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탄핵 사태를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 한동훈 대표를 축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축출의 주체는? 축출의 주체는 친윤이죠, 당연히. 친윤 그룹이 그동안은 계속 축출해내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만약에 정말로 부결을 시키고 싶었다면요. 그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3명 들어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절대로 우리는 안 되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8명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로 했어요. 전원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가 아니고 우리 다 들어갈게야. 그럼 다 들어가면 누가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들어가지 마 했는데 뚫고 들어갔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가라고 얘기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들어가라고 얘기해서 들어갔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가결될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되고 나니까 마치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 못했다는 듯이 한동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라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는 일종의 쇼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 같이 참석해서 가결표가 나와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부결표가 나오면 좋고 가결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 책임을 한동훈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계산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김옥균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초한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정신 상태에서 이런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의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는 12월 3일 날 첫 단추를 잘 끼웠죠. 국민적인 메시지입니다. 불법 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과 막아서겠습니다. 신속했고 8명이 본회의장에 왔고 국민의힘의 보수를 지킬 수 있는 그래도 밑거름을 만들었어요. 12월 3일.
그러면 12월 7일 날 찬성을 이끌었어야 돼요. 12월 14일 날에 한동훈이 12월 7일 날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때 당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던질 당대표였으면 7일 날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보수를 살 수 있는 씨앗을 묻어놓고 나가는 한동훈과 14일 날 어떤 나중에 뒤늦게 수수받듯이 찬성표를 던져오겠다라고 하면서 당내에서 추출되는 듯한 모습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행간 10일은 무엇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랑 법률에 위임되지도 않은 뭔가 국정에 대한 대리 통치 같은 걸 해보겠다고 한 번 섰어요. 그때부터 나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 친윤 친한이든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정치력으로 많은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당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긴 했으나 본인을 법무부 장관과 이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만든 윤석열과의 20년의 인연, 따지면 비단길 인연이었죠. 그때까지는. 근데 이게 이 내란 수괴의 피해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체포하고 또 심지어 사살까지 했다는 계획까지 나올 정도면 이제 이 악연은 12월 14일 날 끝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 인생은 조금 미래는 불투명하긴 해요. 돌아오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당대표직을 던질 타이밍이 있었다. 좀 승부수를 보일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건 완전히 결과론이에요.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 어떻게 보면 평론가에 더 가깝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처음에 12월 3일 날 탄핵 이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일괄되게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이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 탄핵이 만약에 그냥 감행이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처럼 우리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냥 조기 퇴진으로 갑시다. 그게 더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탄핵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찬성과 반대 시위대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제시했던 거고 대통령은 알겠다.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만나서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냈던 건데 그게 메시지 관리가 잘못됨으로 해서 마치 네가 대통령 놀이를 하느냐라는 식의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12월 7일 날 이제 통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그 다음에 또 5일 만에 그걸 뒤집었잖아요. 나는 탄핵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조기하에는 못하겠다. 본인이 우리한테 했던 약속을 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당론으로 탄핵으로 가자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뭐 당론으로 탄핵을 가긴커녕 뭐 친윤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마치 이분들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 한편으로는 나는 비상계엄은 반대합니다. 뭐 입이 있으면 그걸 찬성할 수는 없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탄핵도 아니고 자진하야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한동훈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옥균 프로젝트의 완성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아마 이 탄핵을 고리로 해서 한동훈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의 결과가 12월 14일이라면 헛똑똑이에요. 똑똑한 척은 다 했는데 이 지금 평시에 본인의 권력을 뭔가 표현하고 경고하겠다고 이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을 정상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똑똑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20년 동안 관계를 해왔던 이 내란
죄의 이 내란 수괴의 피의자 윤석열한테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속지 않았어야죠. 뒤늦게 속은 걸 깨달아봤자 본인의 정치력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고 이제 와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 속에서 물론 많은 교훈을 얻었겠으나 복구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차원에선 좀 안타깝고 보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은 일정 부분 책임은 있어요. 좀 그 측은한 면도 없지는 않으나 뭐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래 된 거니까.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감내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국회 떠날 때 어제 현장에 다수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더라고요. 네,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 보신 거잖아요. 네, 저 옆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보수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지금 대표가 날아가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몰려와갖고 뭐 힘내세요 뭐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을 해야지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죄송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얼토당토하는 그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래로 선포한 이래로 보수는 완전히 두툼하게 나버렸습니다. 반쪽이 나버렸고 저는 거의 표현을 좀 심하지만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책임도 도대체 어떻게 질 겁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전혀 보수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분을 무슨 옹호하는 것이 보수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통과 질서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보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전란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방 직후입니까? 2024년에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그것을 보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 어떻게 그 현장에 왔던 분들에게 저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의에 의해서 버리는 것과 타의에서 버리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거는 국민의힘 내는 친윤이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당으로 이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버리더라도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이 구속수사되고 파면당하고 이러니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를 보면 보수에게는 최악의 빌런입니다. 왜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 하면서 보수를 괴멸했잖아요. 다 잡아놓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해서 국정농단 다 감옥 보내고 나서 그 공으로 승승장구해서 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연을 본인이 만들어서 나와서 보수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본인의 배우자 지키느라고 거부권 행사하면서 당을 본인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당대표도 본인이 세우면서 본인의 방패막이로 썼어요. 공당 정치를 말살했죠. 그리고 나서 뭐를 했어요? 불법계엄을 통해서 여당 대표 63% 한 사람까지 체포하고 그다음에 결국엔 나를 지켜라고 친윤에게 오다를 내려서 결국에는 극우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이거는 보수를 완전히 단물 다 빼먹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왜 보수가 이런 사람을 지켜야 되는지 저는 합리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선 의원이라 되시는 분들 뭐 권선동, 뭐 윤상현,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등등등 저분들이 보수에서 오선식한 분들이 맞나?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 그 여의도에서 있는 정치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 한심하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저기에 앉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좀 정말 분노를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다선 중진 의원이라는 분들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계엄의 밤에 당신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밤에 한동훈 대표와 몇몇의 의원들이 그 당사 국회로 가려다가 거기가 봉쇄됐다고 그래서 당사로 갔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국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그 방어막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중진 의원님들 어디 계셨습니까? 왜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보수 진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문제잖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중진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던 분들 아닙니까? 보수 정치의 적자라며요, 본인들이. 그럼 그분들이 뭐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어봅니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의총 분위기, 네, 탄핵안 통과 직후에 의총 분위기도 그렇고 뭐 물병이 날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보면서 배신자라는 얘기가 나온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신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을 텐데 국민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배신은 누가 얘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계엄의 날에 이걸 막은 건 국민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라는 거는 국민이 먼저잖아요. 그건 여야 그냥 뭐 구분 없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국민을 배신한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있다 하나 그냥 국민을 아예 배신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인물을 두고 하면 그건 뭐냐면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누구 하나를 추앙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웬 정치예요? 그냥 광신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국민을 보호하는 건 헌법이고 헌법을 수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선이든 초선이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는 극명한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시절의 탄핵의 내용과는 달라요. 45년 전에 전두환이 했던 군합발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아서 통치하려고 했던 행위를 그대로 24년에 재현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호하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거의 뭐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자격과 가치와 역할을 포기했고 그냥 본인들끼리 뭐 어떤 뭐 교주 집단을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